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하락 추세상에서 나오는 반등 이상의, 그러니까 이럴 때 나왔던 거랑 비교하면 이 강도가 다른,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그리고 이 코스피 주봉상 60주선 회복하는 거, 뭐 이게 참 기술적인 게 무슨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도 존재를 합니다. 단순히 통계적으로 이렇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 주기가 평균적으로 한 40일 정도 되더라. 그래서 2달 오르고 2달 내리더라,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근거로 해가지고 한 2달 정도 올랐으니까 매도가 맞지 않겠냐, 이런 등등의 의견은 근거가 있는 거지만, 사실 이 60주선을 이탈해서 첫 이탈 후에 회복하고 방향 정하는 이거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굳이 억지로 근거를 끼워 맞추자면 이 1년이 52주니까 60주선은 1년 선보다 조금 처진, 그래서 연중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뭐 일종의 저항 같은 개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근거로서는 모르겠지만 통계로는 이탈 후에 회복이 아주 높은 확률입니다. 그래서 60주선 회복까지, 그러니까 3000선을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 후에 재차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5거래일 동안 상승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안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복하고 나서. 그리고 달라진 게 있다면 중국이 지준율을 0.5% 인하를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효과냐면 유동성을 223조 원을 공급하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테이퍼링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1200억 달러 규모의 테이퍼링을 월 150억 달러씩 줄여가지고 하는 걸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 그러니까 한 300억 달러씩 줄여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300억 달러라고 해도 그 원달러 환율 정도를 생각했을 때 뭐 여기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 금액에.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문제는 중국 지준율 인하로 끝냈고, 그 지준율도 시장에 예고하고 통상적인 수순을 밟고 그래서 나온 게 아니라 12월 달에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뭐 12월에는 한 적이 없으니까 내년 초에 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중국 정부가 지금 뭐 헝다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보다 엄중하게 다루고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자세가 12월에 지준율이 인하한 걸로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테이퍼링에 따른 문제는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에 다시 새로운 어떤 재료가 나올 것인데, 뭐 금리 인상하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지만, 금리 인상기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크게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통계를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새로운 느낌을 믿어야 되느냐, 여기에서 갈등을 하시게 될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통계를 믿게 됐고 그런 게 확정이 됐던 게 언제냐면 2016년입니다. 제가 이 당시에 2016년 당시에 이제 그 뭐 우연히 뭐 일을, 그러니까 뭐 제가 하던 일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생겼고, 그래서 뭐 나름 금융 쪽에서 조금 높은 영향력을 지닌 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기회가 있었는데, 물론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우연히. 근데 이 당시에 어떤 의견이었냐면, 경제적으로 커갈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시장이 올라갈 게 참 그럴 만한 가능성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시점에 이제 정부가 빚내서 집을 사라고 했습니다. 2016년에 그 박근혜 정부가 당시에 빚내서 집을 사라 해서 그 대출을 60%에서 70%까지 높여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책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지만,
왜냐면 전 무주택자니까. 예, 근데 이걸 통해서 부동산이 오르면 요 당시까지 계속 있었던 게 뭐냐면 부동산이 먼저 오르고 주식이 오른다. 예. 요런 법칙. 근데 아무리 봐도 주식은 오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부동산이 올랐다가 과연 주식이 오를까 했는데 2017년에 실제로 올라 버렸습니다. 이 당시에 저는 이상한 종목 사 가지고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주식 판 거 뭐 삼성 SDI 이런 애들은 제가 팔았던 종목은 2배 가 버리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요 시기에 대응 한번 잘못해서 6분의 1 토막이 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거를 이제 고전 끝에 정말 운이 좋아서 회복을 하고 회복한 거 이상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도저히 올라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올라가더라. 부동산이 오르면 주식이 오른다는 거. 그리고 금리 인상기라고 하면 과거에 이 시기였는데 2009년 금융위기 때 2%까지 내린 다음에 금리를 올렸는데 금리 오를 때 지수가 따로 올랐습니다. 금리 오를 때 부동산 내린 적이 없습니다. 뭐 통계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릴 것이다.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느낌보다는 그냥 통계 믿고 가는 게 맞더라. 예.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과연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예. 이 지금 시장이 좋아서 그런 것보다는 통계를 보고 그리고 금리 인상하면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금리의 상단은 계속 낮아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금리가 17% 수준에서 뭐 8% 수준 이게 상단입니다. 그리고 5.25?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상단이 5.25고 이 마지막에는 3%도 채 안 됐습니다. 금리의 상단이. 그럼 이번에 금리 올려봤자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2%가 한계가 아닐까. 2%라고 해도 조금 가볍게 여길 건 아닌 부분이 17%할 때 금리 1% 올리는 건 비율로 따지면 뭐 5% 정도? 5% 정도 올리는 거고 8%할 때도 10% 정도 올리는 건데 요때는 한 20% 정도 올리는 거고 요때는 이제 한 30% 올리는 건데 2%에서 1% 올리면 50%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 역량이 많이 약해져 있다. 그래서 예전에 뭐 금리 0.5% 올린다고 뭐 달라지느냐 하지만 지금 저금리에서 주택담보대출 2%에 0.5%를 올린다라고 하면 2%의 이자 지급을 100만 원 정도 하고 있다. 그럼 이게 이제 125만 원이 되니까 가볍게 여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무시를 하면 안 되지만 모르는 상황에서는 통계를 믿자.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 부동산이나 주식이 크게 내린 적이 없다라는 걸 믿고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에 비해서 부진합니다. 근데 부진한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말도 안 되게 떨어진 종목들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대 매매로 인해서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형성된 단기적인 주가가 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회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게 가상화폐가 망가지면 아니 유동성이 빠지면 가상화폐부터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누가 뭐 제가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순서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거품들이 시장 안에서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그 과거에 유동성이 풀리면 전쟁이나 이런 걸로 유동성이 풀리면 항상 시장 안에서 특정 업종이 거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IT 버블 당시에 전부 다 좋았던 게 아니라 닷컴이라든지 뭐 통신 관계된 이런 종목들만 좋았고 나머지는 정말 뭐 개밥의 도토리보다 못한 그래서 지금 뭐 가상화폐가 올라가고 엄한 애들이 다 돈 벌고 나머지 주식들이 죽을 쓰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주식시장 안에서 일어났느냐 주식시장 밖에서 일어났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럼 유동성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 거품부터 꺼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뭐
가상화폐가 어떤 논리로 멀쩡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뭐 블록체인을 아느냐 뭐 어떻게 아무 소용없습니다. 가치 없는 자산이 시세를 유지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뭐 비트코인이 이전에 한번 폭락하고 회복을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비트코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뭐, 뭐 과거에 현대중공업이 무너진 것과 아주 흡사한 흐름을 가고 있는데 이 가상화폐의 어떤 장점이라고 한다면 기술적인 분석이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 왜냐하면 거래에 있어서 어떤 제약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뭐 이걸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게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 비트코인 만든 사람이 12%를 갖고 있는데 이거 던지는 순간 끝장나는 거고. 아니 근데 이게 벌써 쌍봉으로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런 조짐이 아니고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한다 해도 나중에 비트코인이 채굴 문제가 그러니까 이 채굴을 하고 가격이 유지가 돼야 이 채굴의 채산성이 맞습니다. 근데 전기 요금이 오르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채산성이 더 맞추기 힘들어지는데 그러면 그리고 채굴한 양도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남아있는 양도 얼마 없으니까. 채굴이 안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제 채굴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러면 이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진 이 신뢰성에 금이 가게 됩니다.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뭐 거래가 돼서 거기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뭐 그건 희망사항일 뿐이고. 그러면 이제 이 근본적인 게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자산은 당연히 아닌 거고 뭔가 수단으로서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뭔가 가질 수 있느냐? 뭐 길어야 정말 길어야 10년입니다. 근데 그런 한도가 있다면 훨씬 더 빨리 무너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상화폐가 먼저 무너지고 거품이 꺼진다. 근데 거품이라고 하면 코스닥 안에서도 거품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 종목들 중에서 단 한 종목도 지금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설명이 좀 되는 게 SK 머티리얼즈 하나 정도인데 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가치 대비 저평가되고 오랫동안 이제 숨죽여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보다는 당분간 부진할 것이다. 거품이 꺼지고 그리고 반대 매매로 죽었던 종목이 살아나는 과정을 밟아야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하이로닉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8만 원까지 회복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매물 소화에 어떤 시간이 필요하니까 상승 추세로 다시 잡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매일 이렇게 감사합니다는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이게 사실 뭐 또 이게 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이거 하나가 감사합니다 하나가 신나게 녹화를 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정말 힘이 되고 재미를 주는 거라서 요거 자체로 이미 뭐 서로 감사할 일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조회수가 그래도 한창 시장 좋을 때는 2,000번이 넘고 지금도 1,000번은 넘는데 이 1,000번이 넘는 조회수 중에서 댓글이 40개면 뭐 중복된 거 빼더라도 한 5% 정도? 이 5%의 분들만큼은 저한테 뭔가 감사할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서로 감사할 일을 만들어서 주고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오늘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하이로닉 보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투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이로닉은 이제 피부 미용 기기 업체고 나름 뭐 성과를 내고 있고 그런 분야에서 성과 내는 업체치고는 뭐 주가도 아주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이 경제 논리를 벗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경기가 어려워서 돈을 안 쓰고 경기가 풀리면 돈을 쓰고 이런 분야가 아닌 거. 예를 들면 아무리 돈을 못 벌어도 아프면 약은 사 먹어야 됩니다. 예, 이런 것처럼 어떤 특수한 분야는 보통 프리미엄을 곱하기 2를 줍니다. 그래서 요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할 경우에 지금 순자산 가치가 447억입니다. 곱하기 2를 하면 한 900억 정도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빠지는 게 뭐냐면 순자산에서 자사주는 빠집니다. 자사주가 12.53%가 있는데 이게 시가로 치면 한 120억 되니까 실제로는 한 670억에 1,500억 아니 1,300억 정도 보면 되고 그게 지금 1,000억 정도의 시가총액에 비해서 결코 비싼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많지 않은 주식 최대 주주가 45%를 갖고 있고 자사주 12% 갖고 있는데 많지 않은 주식에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뭐 사업 전망도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과거에 5년 전에 6년 전에 시세가 났었고 6년 전에 시세가 나서 죽었다가 지금 그 사이에 보면 뭐 나름 매집의 어떤 거래량들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축적이 됐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음모론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이 주포가 있다면 주식을 완전히 거의 대부분 다 쓸어 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 운동을 하면서 주주 명부를 많이 접하게 됐고 그 주주 명부를 봤을 때 대략적으로 주주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한 주, 뭐 두 주, 10주 이렇게 거의 영향력이 없는 주주들 합산이 거의 20%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주식수가 적은 주주들을 다 모으면 20% 정도가 된다. 그럼 이 주주들은 영향을 거의 못 끼칩니다. 그러면 지금 최대 주주가 45.62에 12.53%가 자사주면 실질적으로 한 60%가 묶여 있는 상태고 여기에 20%면 80%가 묶여 있습니다. 80이 묶여 있으면 나머지 20%만 시장에서 잡아도 팔 사람이 없게 됩니다. 물론 파는 이 소수 지분, 소액 주주, 아주 소수의 지분을 가진 쪽에서는 팔지만 이게 파는 만큼 또 들어옵니다. 이 정도는. 뭐 한꺼번에 단합해서 때리자 이것만 아니면 한 주 갖고 있는 분이 팔면 한 주 정도 사는 것도 시장에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매집도 마무리가 된 분위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투자를 지향한다고 하셨는데 요런 종목들은 시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한번 또 끼를 보여주지 않을까. 요렇게 여겨지니까 계획한 대로 잘 투자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준비하는 투자가 뭐냐면 이 종목이 아니라 요 대주 가능 종목에 이거 이제 LG화학 선물을 매도를 해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LG화학이 지금 시가총액이 LG화학의 시가총액이 50조 50조 원입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LG화학에서 이제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이 기적의 이제 셈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70조 그리고 공모 규모가 12조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뭐 50조짜리 회사에서 떼낸 기업이 70조다.
무슨 기적의 셈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하고 또 LG그룹에서 공모 규모를 12조 원을 잡는데 지금까지 가장 공모 규모가 컸던 회사가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이 4조 9천억. 시장에서 이렇게 한 방에 땡겨간다. 이건 진짜 완전 양아치다. 이거는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주식 투자자들 무슨 봉도 아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뭐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업계 1위도 아닙니다. 예, 중국 CATL에 밀리고 그리고 일본 파나소닉한테도 이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 1위 업체도 아닌데 물론 저는 우리나라 기업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이게 70조가 말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너무 이건 회의적입니다. 예, 그래서 뭐 중국의 CATL 같은 경우는 뭐 이거보다 시가총액이 높긴 하지만 CATL을 안 거치고는 중국에서 전기차 사업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뭐 시가총액이 CATL이 엄청난 규모인데 한 100, 거의 200조 가까이 되는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70조 되는 게 뭐가 문제냐 이거 보면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다. 그러면 이제 파나소닉과 비교를 해서 예, 파나소닉 시가총액이 한 30조? 예, 30조 원 정도?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비교해서 뭐 못할 게 없는. 이건 진짜 좀 거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서가 길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LG화학 지금 대주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을 하려고 했는데, 선물은 또 레버리지를 제가 의도하지 않게 쓰게 되니까, 변동에 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주식을 빌려가지고 한번 매도를 때려보자. 지금 말고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성공적으로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상장한다 하면 이게 이제 모회사가 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엄청난 이익을 내서 배당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경영권 지분 팔 수도 없고 별로일 것이다. 양아치처럼 뭐 일부 구주를 팔아가지고 또 조달을 하고 그런 건 있지만 2조 원 회수한다 해도 뭐 피해 보상액으로 나간 금액 하면 본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렇고 만약에 상장해가지고 시장에서 완전 외면을 받아도 박살났다. 그래도 떨어질 거고. 두 가지 경우를 생각했는데 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이게 뭐 단기적으로 많이 밀렸으니까 반등을 어느 정도 줬을 때 그리고 상장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는 반등을 주고 관리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 주식을 빌려가지고 매도를 때려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안 좋다 안 좋다 얘기하는데 제가 실천을 해야 이게 진짜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요거 한번 빌려서 때릴 거다라는 거. 예, 근데 뭐 또 이것도 나중에 뭐 이런 경우 주가가 이렇게 뭐 제가 매도를 하려는 시점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요 시점에서 할 거고 아무튼 시장에서 그만큼을 땡겨간다는 건 정말 정말 뭐 시장 조성의 어떤 기여라든 이런 게 전혀 없이 앞으로 LG 카드가 망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 그러니까 LG 카드는 LG 그룹에서 1위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를 했고 그 결과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면서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1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무리수 두고 있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시장 돈으로 해결을 하자. 그래서 투자자들 공모 규모로 12조 원을 빨아가지고 성공하면 LG그룹이 이익을 봅니다. 왜냐하면 12조 원을 조달을 해도 이 지분이 25%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70조 중에서 12조니까 20%도 안 되고. 그럼 나머지는 잘 되면 자기들이 시장에서 돈 빨아가지고 자기들이 다 먹고, 잘 안 되면 자기도 사실 투자한 거 없으니까 2조 회수해서 가버리니까 여기 별 투자한 것도 없는데 망하면 그냥 이 사람들이 망하는 거고. 진짜 이런 양아치 구도를 만들어서 한다는 게 저는 그 전에 SK가 시장에서 너무 자금을 많이 빨아갔다. 카카오가 너무 많이 빨아갔다. 이사 이 회사들은 그냥 양반인 것 같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비교를 하면 너무 지독한데 삼성생명이 과거에 4.9조 원을 조달한 거는 삼성자동차가 망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채권단의 이건희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고 그 자금 때문에 조금 무리하게 자금을 그 시장에서 조달을 한 거고 그마저도 뭐 살짝 고평가 논란이 있었지만 그게 적정이 9만 원인데 왜 11만 원에 공모를 하느냐 뭐 이 정도 얘기였습니다. 근데 뭐 진짜 LG 에너지 솔루션은 정말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한 건 너무한 거고 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을 때 저거를 한번 해보자. 예.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LG화학 주가가 100만 원이 넘어간다.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서 반등 줄 때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공모할 때는 뭐 CATL하고 비교해가지고 억지로 짜낼 거니까 뭐 어떻게든 저 가격에서 공모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저런 거는 공모 청약 안 해줘야 맞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으로 가서 지금 이제 제놀루션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간 매수가 들어오는 건 명확합니다. 숫자가 나오니까. 숫자가 계속 꾸준히 나오니까. 그리고 코로나 외에도 진단의 어떤 역량으로는 인정을 받는 그런 회사라고 인식이 되니까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런 걸 보면 결국은 그렇습니다. 주가라는 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가치에 수렴을 하는 방향으로 갈 거고 지금은 가치에 비해서 아직까지 낮은 주가이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매수하고 외국인도 매수하고 이렇게 가치에 기반을 둔 장기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다. 단순히 이제 코로나에 대한 테마주라면 모르겠는데 실적이 나오고 있는 회사니까. 그리고 작년에 540억, 올해도 한 400억 이상 나올 거고 그 뭐 계약 같은 거 잘 터지면 뭐 1000억도 넘길 거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렇게 사고 있고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일단 첫 번째로 하락 추세선을 극복을 했으니까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신금속 주가가 올랐는데 올랐으니까 또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기 요런 약세 흐름에서 저점을 깨지 않고 그리고 이 약세 흐름을 돌릴 때 거래량이 터졌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소형주에서는 좋은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윗꼬리 자리에서 놀고 있으면서 회복을 하고 있다.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윗꼬리는 회복을 하니까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도대체 왜?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그리고 60주선에서 지지도 있었고 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중소형주들 지금 낙폭이 컸던 중소형주들이 재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수순이다.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회사에 대한 평가는 뭐 어쨌든 전기차 시대에 예전보다 잘 대응을 하고 있고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늘면서 이제 어떤 공급망 관련된 문제는 넘어갔고 그리고 3분기에 영신금속 실적이 나빴던 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기에 따른 일시적인 손실이 있었는데 원자재가 빠르게 지금 가격이 안정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은 12월 달이니까 뭐 4분기는 모르겠지만 내년 1분기부터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요렇게 보고 있다면 예, 주가도 뭐 딱히 내릴 만한 이유는 없으니까.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노레이 뭐 딱히 이거는 뭐 오늘 올랐으니까 한번 보는데 이것도 뭐 딱히 없습니다. 이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죽어 있는 상태. 이건 말씀드리자면 뭐팔 사람도 없고 살 사람도 없는 건데 아직까지도 어제까지도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매도가 있었고 오늘은 없었는데 오늘 없었고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복한 것은 이 오버행 이슈만 끝나면 이 종목은 빠르게 살아날 것이다. 요렇게 볼 수 있는. 왜냐면 이제 그냥 단순 시장에서 단순 계산으로 제노레이가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26억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제조업체들은 한 10을 곱하는데 그 말씀드렸듯이 경제 논리를 벗어나는 업종. 아니 경기가 나쁘니까 아파도 병원에 안 가고 팔이 부러져도 엑스레이를 안 찍을 거냐?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적인 것보다는 2배로 프리미엄을 줍니다. 그럼 적정한 주가가 한 2만 원 정도로 봐야 됩니다. 지금 실적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근데 실적 유지 정도가 아니라 계속 해외 공급망이 확대가 되고 매출이 올해 사상 최고를 찍을 겁니다. 크게 늘어나지는 않지만 그 코로나 때문에 주춤했던 부분이 다시 성장으로 돌아서고 있고 그럼 성장 프리미엄까지 더하면 요것도 조금 부족한데 이런 걸 봤을 때 정말로 뭐 오버행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눌려졌다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돈이 나오니까 요걸로 이제 제가 8월 시작할 때 정리했던 종목들 중에서 뭐 NHN복스는 날라갔으니까 빼고 그리고 뭐 제가 매도한 가격보다 이원 컴포텍은 올라 있으니까 그것도 빼고 뭐 나머지 종목들 담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기 전에 오르면 좀 좋기는 한데 또 제가 사야 될 거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뭐 사실 오래 걸려서 짜증이 난다는 걸 제외하면 별거 없는데 예, 그런 관점에서 좀 편하게 에이 뭐 지가 안 오르고 어쩌겠어 언젠가 오르겠지 이런 편한 마음으로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는 하락 추세를 극복한 이유로 확인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단기 고점을 넘어서면서 추세를 상승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추세라는 건 짧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추세라고 말하기도 사실 민망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단기 고점을 넘어섰으니까 추세가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뭐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 가면 8만 원 부근에서 시간을 많이 끌긴 하겠지만 최악을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먼저 코스피보다는 빠르게 60주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이탈하고 회복하는. 그러면 이 회복하고 나서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지수도 오를 것이고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으면 지수도 다시 내려갈 것인데 근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삼성전자에 의해서 지수가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하면 다시 주도주로 부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후로 1월 초 이후로 삼성전자는 내렸지만 지수는 더 올라갔기 때문에 주도주에서 벗어났던 주도권을 놓쳤던 삼성전자가 다시 주도권을 쥐게 되는 상황이고 이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올라간다. 8만 원 매물 소화하고 올라간다라고 보면 거의 숫자로 이제 앞으로 시장 주가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동성이 빠져서 주식시장에서도 유동성이 빠진다. 그러면 그 유동성이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일부가 나가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팔아도 기관 외국인이 살 거니까 채워지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 정책으로 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산다면, 그러면 이 빠진 유동성 이상을 회사에서 번 돈으로 채워줍니다. 이런 종목들,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은 번 돈으로 유동성 공백을 메우기 때문에 훨씬 나은 상태가 된다. 왜냐면 돈이 몰리는데 몰리기 때문에 잘 버티니까 그나마 있는 종목들 거품 낀 거 팔고 여기에 똘똘한 종목으로 갈아타자, 이런 것까지 쏠리기 때문에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시 주도주가 된다는 건 시장이 정상화된다는 거고, 숫자가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 그 전에는 유동성이 돈이 막 넘쳐나니까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걸로도 오르고, 그 말도 안 되는 걸로 오르는 것도 비트코인은 이 말 한마디로 그냥 반박이 되는, 그건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가치를 따지고 가치 중점에 가치 투자를 해왔던 분들은 앞으로 시장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